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의 경우는 이 전체적인 틀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조세범죄 관계의 변동과 관련해서 성립이다, 확정이다, 이행이다, 채권 확보다, 소멸이다, 완화제도다 뭐 등등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외우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 선박 항공기의 것을 적재해서 들어오죠. 이것을 운송수단이라고 했고요. 운송수단은 133조 내지 153조의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물품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은 154조부터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전전 시간에 쭉 해서 크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반드시 통관지 세관에서 입항지 세관에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옮겨다가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일정 장소 간에 운송을 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하죠. 213조 내지 22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세운송도 있고 간이보세운송도 있고 조난물품의 운송도 있고 또한 내국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게 되면은 Y는 이꼬로 AX라고 하는 것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님 이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은 얼마이고 세율은 얼마이고 과세액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된다. 이때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하고 가격 신고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저구같이 1차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Y는 이꼬로 AX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Y값은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얘기를 하고 A값은 세율을 A값으로 보는 거고요. X값은 과세 물건하고 과세 표준 요 두 가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세율하고 과세 표준만 알면 곱해버리면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하는 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산출이 된다. 그럼 1억으로 산출이 되면 이것을 누군가가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라고 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정리 내용은 4가지다. 근데 과세 표준은 관세 평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Y는 이꼬로 AX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되는 방식을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 세관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죠. 이때 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납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1억에 해당되는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하면 담보를 제공을 하고 보세구로부터 물품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이 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는
이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납세 신고를 했고 2월 2일 날 수리가 되면 2월 17일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납세 의무자가 예를 든다면 2월 15일 날 납세 신고한 세액 1억 원을 이때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관 절차는 실질적으로 끝났고요. 이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끝난 이후에 사후에 세액을 심사를 하게 되죠. 사후에 심사를 해봤더니 납세 의무자가 부족세액 2천만 원 발생된 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이 추징 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11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 제도에 의거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했는데 불채택의 결정이 난 경우에 세관장이 추징고지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을 하면 납세 의무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이렇게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납기 내 납기 후에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즉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 세관에서는 강제 징수 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관세법 1조부터 329조의 내용으로서 모든 내용은 이 안에 모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했던 이 외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 수입 물품과 관련해서 이 과세 관청하고 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인 납세 의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여기서 탄생을 하죠. 이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수입 물품과 관련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Y는 이꼬로 AX에서 납세 의무자가 충족을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주어진 납부 기한 내에 이행을 하게 되면은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된다. 해서 이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 주어진 납기 내에 납기 후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 사이클에 의거 성립했다 소멸하고는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교재상으로 2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3장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안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고납부제도다. 신고납부제도는 핵심적인 내용은 또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제4장에서는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4장이에요. 관세의 징수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 여기에서는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관세의 징수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관세의 납부 방법은 뭐냐. 이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국세와 관련된 전체적인 거 여기저기 있는 것을 전부 합쳐서 정리를 해놔야 될 부분이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뭐 개념 정리, 임의징수가 뭐다, 강제징수가 뭐다, 간접징수가 뭐다.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납세 의무자가 소정의 납기까지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관세 채권 확보책을 법상에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불이행을 대비해서 나온 것이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관세 채권의 확보. 이것을 5장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5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관세 1억을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우납금이 발생을 했다. 이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6장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7장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주어진 납기 내에 이행을 했어요. 그럼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7장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A라는 기계를 수입을 합니다. 원래 1억이라는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액을 면제를 하거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관세의 감면 제도라고 하는 거 하고요. 1억이라는 관세는 즉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부담이 돼요. 이것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 관세의 분할 납부 제도 등등 이것을 우리가 8장에서 납세 의무의 완화 제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관세 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88조 내지 101조에 14가지 감면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14가지를 어떻게 다 정리하느냐. 14가지를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딱 정형화를 딱 시켜놔요. 정형화를 딱 시켜놓고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각각 감면세의 종류별로 갖다 대입을 하면은 정형화를 시킨 그러한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떠한 정형화를 시켜서 전체 정제를 용이하게 하려고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면 정리할 때 많은 그러한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관세 분할 납부 제도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미 또 출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배울 거고요. 또 뭐를 배울 거냐라고 하면 요 A값을 우리가 세율로 봐요.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세율을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수입 물품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받는 경우에 그 피해로부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율 조정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제도가 탄력 관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9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요 9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관세의 부과징수편이다. 이 부분이 관세법 주요 내용 중에서 아주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 통관제도의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또한 수출을 할 때 수출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것을
통관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관제도는 226조부터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통관제도에서 1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돌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통관제도에서 별로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추세는 통관제도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납세 고지를 했어요. 자, 사후 심사를 통해서 납세 의무자가 부족세액 2천만 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과세액은 통지가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했더니 불채택이 됐어요. 이때 납세 고지서 송달을 받았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관세 2천만 원을 납부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납세 의무자 측면에 봐서는 이 2천만 원 추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에요. 불복을 해요. 일단 돈을 납부를 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돈을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납세자 권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의 110조부터 11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든가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심사와 심판이라고 해서 119조 내지 132조에 한마디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다음에는 심판청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이라고 해서 262조부터 268조까지의 내용이 세관공무원 자료 제출 요청 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했는데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다가 적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소비 또는 사용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에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밀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 경우 벌을 주는 규정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것을 벌칙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8조의 2부터 282조 추징 몰수까지의 내용이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밀수한 사람을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밀수한 관세범에 대해서 얼만큼의 벌을 주느냐 요거 규정을 한 것을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사람을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관세범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이 관세법의 283조부터 319조 조사 결과의 보고까지가 관세범에 대해서 조사와 처벌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관세법 320조부터 329조 이것을 보책조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화물 관리 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화물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통관 단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입 화물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화물 관리 단계예요. 화물 관리 단계. 화물 관리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외국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게 되면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보세 운송을 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서 최초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우리나라에 반입된 화물이 중간 과정에서 불법 유출됨 없이 적법한 통관을 거쳐 화주에게 인도하도록 감시 단속을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를 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화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이 물품을 보세 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 화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서 소정의 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보세 운송, 보세 구역 등등을 관리하는 것은 관세 채권의 확보, 관세 징수권 확보 단계 이전에서 수입 물품 자체 등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화물 관리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물 관리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관세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과세 관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세법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은 1조부터 290조, 시행규칙은 1조부터 87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2차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은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술을 해 주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면서 어찌됐든 관세법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통관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것을 관세의 부과징수 편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세법 1조에는 관세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세법 총칙에서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요.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법 2조에서 용어의 뜻 16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물품, 즉 이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관세법이 되고요. 관세법은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라는 하나의 관세법의 개념하고요. 그럼 관세법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하에 탄생이 되느냐? 관세법 목적은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법 전체를 봤을 때 관세법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점짜리 나왔을 때 서설 부분, 개요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외우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세법 총칙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관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관세법을 적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5조, 6조, 7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관세법 1조부터 12조가 관세법 총칙이라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제1장에서 배울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서론 부분에 쓸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떠한 목차라기보다는 목차 뭐 암기식은 거기엔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외우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는
본론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1장을 제외한 2장부터 납세의 의무의 성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자, 몇 페이지가 되나요? 8페이지가 되네요. 7페이지가 되네요. 제 1장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우선 먼저 살펴보고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이 단어는 관세법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으로 관세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 적용의 원칙 및 기간과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단원을 잘 정리하면 각종 문제의 서론, 의 부분을 기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관세법 1조 내지 12조이다. 이 단원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은 관세법의 목적, 성격, 관세법상 수입 및 수출의 정의,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법 적용의 원칙, 기간 및 기한 등이다. 기출 문제를 보면 단순형 문제 4개, 차이점을 묻는 문제 1개가 출제되었다. 자, 기출 문제 5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관세법상 수출과 환급특례법상 수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오. 자,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하고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의 개념이 틀려요. 그러한 차이점. 요 내용은 나중에 환급특례법, 환급대상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관세법상 수출과 다른 점을 설명을 할 거고요. 또한 두 번째 관세법상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 환급특례법상 내용은 제외를 한다. 세 번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개념 및 적용 기준을 설명하시오. 네 번째 기간과 기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다섯 번째 관세법 적용 원칙을 설명하시오. 자, 기출문제 5가지가 있는데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관세법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기본은 뭐냐라고 하면은 관세법 적용 원칙, 기간과 기한의 계산, 이런 것들은 2차 공부를 하면서 전부 한 번쯤은 전부 봤던 부분이에요. 이거 뭐 꽈놓은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8조하고 그리고 5조, 6조, 7조를 묻는 그러한 문제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2차 문제 나는 추세를 보면은 어떤 추세이냐라고 하면 쓸 목차를 전부 문제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요. 나중에 통관 제도에 가서 어떤 문제, 하나의 문제를 특정을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형화시킨 목차 암기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그거 맞게 쓰느냐라고 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설명이 한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갖추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꼭 지키셔야 되는데 어떤 단원을 볼 때, 어떠한 단원을 뭉치별로 공부를 할 때 뭐를 꼭 알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추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요 밑에 보면 커피집 있는 데 가서 자기 돈을 내고 맛있는 걸 사드세요. 사주는 게 아니라 각 단원의 핵심 정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요 1장에 있는 관세법 총칙이다. 적어도 이것을 공부를 할 때 뭐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고 들어가는 거고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관세법 목적,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법 적용의 원칙, 이거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형화시킬 그러한 필요는 없고 각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것은 50점짜리 나왔을 때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우로 해서 쓸 내용들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야 뭐 따로따로 가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목적이다 성격이다 50점 나왔을 때 서론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의미를 알고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장 관세법의 총체, 제일 첫 번째는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관세법이 뭐냐? 관세법의 개념.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영역, 관세 영역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관세선이에요. 쉬운 말로는 세관이죠. 관세법이란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관세 영역을 출입, 물품, 규제, 법. 자, 관세 영역. 다른 말로는 관세선. 관세선. 어쩌다고요? 출입하는 물품, 규제, 법. 예. 갖다 놓고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게 관세법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제가 1차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역은 뭐라고 그랬죠?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이론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은 나간다. 이것을 뭐요? 수입 물품, 수출 물품이라고 얘기죠. 물품, 그 물품을 얘기해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동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죠. 이것을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이란 국가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떡적지근하게 얘기를 하면 물품이 국가 간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왜곡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국경선이라고 했고요. 여기 관세선이에요. 관세선을 다른 말로는 관세영역 세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가 되죠. 자, 외국으로부터 선박항공기에 적절해서 국경선 넘어서 들어온다. 무슨 물품? 수입 물품.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선박항공에 태워서 외국에 보내요. 이것을 수출 물품이다. 단순히 우리나라 통과한다. 통과 물품. 다른 말로는 반송 물품이라고 하죠. 수입, 수출, 반송 물품의 공통점은 관세선을 통과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관세법이란, 즉,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입 물품을 수출입 거래라고 하면서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에 의해서 통제한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다.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여러분들 2차에 무역실무에 꼽살이 끼는 부분이죠. 옛날에는요, 과목 바뀌기 전에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 1차 과목에 20개에서 이게 한 과목으로 해서 출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거 대신에 빠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관세법이죠. 회계죠. 그 다음에 내세법이죠. 그리고 무역용어가 되잖아요. 요게 행령, 이게 2차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법 대신에 회계가 들어오고요. 요건 뒤로 갔어요. 내세법이 2차에서 1차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과목이었어요. 1차 과목에. 그런데 지금은 2차로 들어갔죠. 이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이란 이렇게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뭐 키워드니 무시경이니 뭐 할 필요 없이 딱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 참고적으로 해서 관세법은 조세법률 주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과세의 4대 요건을 비롯해서 여기 얘기를 했던 보세구역제도, 보세운송제도, 운송수단 등 뭐 범법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뒤는 뭐 놔두셔도 돼요. 관세법 개념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세법 목적 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세법 1조에 규정인데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죠. 관세법은 관세부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키워드라고 해서 관세부가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적정, 관세 수입 확보,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여간 뭐 잘 외워지지 않으면은 하여간 요 4개의 내용을 가지고 하여간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 따로 특별히 설명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안 되면은 강제적으로 머릿속에 하여간 놓으세요. 그래도 안 들어가면 일단 망치를 갖고 머리를 한번 좀 살짝 이렇게 좀 부딪히세요. 그러면 혹시 잘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갖고 뭐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세 번째는 관세법의 성격을 보셔야 돼요. 관세법 성격. 그래서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성격이 있다. 첫째,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 주체가 누구냐? 국가냐? 국세. 지단체냐? 지방세. 국세는 다시 관세하고 내국세로 구분하죠. 관세는 국세의 일종이요, 조세의 일종이다. 해서 관세법은 조세법의 일종이에요, 행정법의 일종이다. 라고 해서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 성격이 도대체 외성적이냐 내성적이냐. 라는 1조부터 329조를 현미경을 들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 첫 번째, 관세부과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관세법 14조부터 10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조세법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물품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입신고, 수리, 수출신고, 수리, 반송신고, 수리라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것을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다. 우리가 흔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법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법이라고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관세법에는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통관법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통관이 뭐죠? 통관은 여기 있죠. 통관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리, 반송을 하는 경우 반송신고 수리라는 절차가 거치죠. 이것을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세선을 통과하려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관세법에서는 절차법적인 성격이라고 안 하고 통관법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세법적인 성격, 통관법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어디 갔죠? 적정하게 해당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관세부가 징수의 적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부가 징수를 적정해야 되는데, 아니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적정한 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전부 밀수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줘 맞아야 되죠. 그것을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1차 공부를 하실 때
저 뒤에 조사 처음 부분에서 284조 2항을 공부할 때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타 기관에서 관세범을 체포했거나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타 기관에서 즉시 관세청 세관에 인계를 해야 되죠. 인계를 해서 세관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어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것을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 주는 내용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래 벌을 어디서 줘요? 사법부에 주잖아요. 준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법부가 아닌 기관에서 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 내용이 어디 갔어요? 아까 지웠네요. 여기 보면 밀수한 경우에 처벌을 한다라고 그랬죠.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거. 268조의 2부터 282조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세범이라고 하고 관세범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것을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해요?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조사하죠? 경찰에서 하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검찰에 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벌을 주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관세법은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조사를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준사법적,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관세법 여러분들 보면은 1차 때 제가 법령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관세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관세법, 다른 법령,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차 때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아니잖아요. WTO 관세평가 협정에 있는 것을 관세법 30조 내지 35조에 수용을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WTO TRIS 협정에 의거 관세법에 도입을 한 거고요.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이라든가 관세 양호라든가 통관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들은 전부 조약협정에 있는 것을 도입을 해서 관세법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쟁송법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쟁송은 뭐죠? 싸운다라는 얘기죠. 관세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든가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는 어떻게 해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싸우죠. 그 싸우는 게 뭐예요? 이시적 심사 심판 청구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얘기를 했던 119조 내지 132조에 있는 부분이 심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쟁송법적인 성격이다. 이것은 서론 부분에 서설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줄줄 나와야 돼요. 조세법적이다. 통관법적인 성격이다. 준사법적, 형사법적, 국제법적, 쟁송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세법 목적, 성격 이러한 부분은 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관세법상 수입,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및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제가 1차 때 하여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용어의 정의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입, 수출, 반송,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수입과 관련해서 정리를 했어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라는 개념은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는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세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수입 물품이죠. 그 경우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한다는 얘기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고요. 또한 수입신고술이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애워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애울 건 애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무조건 애우는 것보다는 흐름 정리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애우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2차의 경우는 어느 정도 1차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2차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우선 먼저 폭넓게 정리해야 돼요. 그냥 수입이 뭐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수입의 의제가 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이해를 하는 가운데 2장부터 11장 통관제도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총칙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묻는 내용이 되는데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개요 부분을 보면 일단 전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수입이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 또는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개요 부분은 수입이 뭐다, 소비 또는 사용이 뭐다, 수입의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개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 키워드 보면 외국 물품 소비 사용 행위 수입, 소비 사용 불구 수입 보지 않는, 수입 통관 절차 거치지 않는, 거친 동일한 법률 효과. 요 내용만 딱 떼가지고도 하나하나 내용을 연결시키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꾸 그냥 전체를 처음부터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애우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세요. 거기서 있는 부분을 자꾸 빼요. 요거를 빼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다 공부하시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 개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입. 그럼 일단 수입이 뭐냐라고 하는 법 2조 1호의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입의 정의는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가로에 보면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을 한다. 제가 1차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입의 정의는 그게 세 가지다. 첫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여기 전부 외국 물품 들어가요. 전부 여기 우리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도 수입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수입 물품이라는 것은 1번에 해당이 돼요. 1번에 해당이 돼요. 2번, 3번의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수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 하는 것을 얘기하고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 하려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를 한다. 이거 전부 수입으로 보죠.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모두 수입으로 본다,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럼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다. 이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인치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치설 첫 번째 자유요통화설이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유요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법의 규제를 한참 받죠. 관세법 구속을 받죠. 보세구역에 장치하라 155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수입신고를 하라 241조의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248조의 수입신고 수리할 때 관세를 납부를 하라라고 수리가 되기 전에는 관세법 구속을 한참 받아요. 관세법 구속을 벗어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신고해서 수리가 되면 삐집고 나오죠. 삐집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 물품이 내국 물품화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예요. 뭐 이것까지는 뭐 개념으로 정리할 때 정리하면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2차에서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됐든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 2조 1호에 규정된 외국 물품을 해서 소비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가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라고 한다. 그것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입의 대상은 뭐다? 아까 여기 있죠. 수입의 대상은 뭐죠? 외국 물품이다. 수출의 대상은요? 내국 물품이죠. 반송의 대상은요? 외국 물품이죠. 그래서 이 경우 수입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의도 중요하고 수입의 대상인 외국 물품에 대해서 해 두셔야 되죠. 자, 수입의 대상은 외국 물품으로 외국 물품은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두 번째,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세 번째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 물품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 외국 물품이 수입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 수입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금방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려면 일단 수입신고 수리하는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소정의 즉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징수하게 된다. 요거는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는 뭐죠?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려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 간략하게 뭐 암기 공식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간단하게 일장 살펴보고 이제 핵심적인 2장부터 납세 의무의 성리부터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시려면 하여간 죽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2장에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목차 암기를 해 오셔야 돼요. 꾸준히 쓰시고 한번 해보세요. 약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야 2장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좀 미리 공부하기 전전 그 단원에 대해서 좀 해오시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납세 의무의 성립하고 확정이 길고 나머지는 짧아요. 그러니까 성립하고 확정 부분만 암기 공식이 되게 길어요. 그것만 여러분들 피하시면 나머지 경우는 짤막짤막하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그거 꼭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